일본 10대의 90%가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을 쓰지 않으면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현상까지 확인됐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밀어낸 문자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탠포드 석학은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는 에드먼드 폴렛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대학교에 있는 제 사무실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같은 서양 문자 체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죠. 제가 진정한 언어 전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벽에는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고 발표했던 논문들, 그리고 다른 교수들의 존경도 받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믿는 것들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의 그 아침은 다른 평범한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는 동안 저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학생들의 메시지, 학과 회의 공지, 학술지, 논문 제출 마감일 등이 있었죠. 평소와 같은 지루한 학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하시모토 츠바사라는 학생의 이메일을 보게 되었어요. 폴렛 교수님, 저는 도쿄의 고등학생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교수님의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교수님의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삭제할 뻔했어요. 모르는 학생들의 이메일은 거의 가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이메일이 쓰여진 방식에 무언가 제 주의를 끌렸습니다. 이메일은 일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일본어 대신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을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메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글을 사용해 일본어를 쓰고 있어요. 몇 년이 아닌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읽을 수 없는 쪽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일부는 일기도 한글로 쓰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분명 10대들의 반항심이거나 한국 팝 음악이나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요. 그저 문화적 호기심일 뿐 진지한 학문적 연구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정중하지만 일축하는 답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하시모토의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한글로 쓰여진 노트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일본어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서로에게 이 체계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학습 가이드도 있었고 일본의 문해력 문제에 관한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게 단지 10대들의 유행일지 아니면 더 중요한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학문적으로 볼 때 비서양 문자 체계에 회의적이었지만 한번 조사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스스로 한글을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다양한 문자 체계의 효율성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교육 분야와 현대 아시아의 문화 교류에 미칠 영향도 고민해봤죠. 저는 일축하는 답장을 삭제하고 새로운 답변을 썼습니다. 하시모토 군, 당신이 설명한 것이 흥미롭네요. 이 현상에 대한 더 많은 예시와 세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언어, 교육, 그리고 제 자신의 깊은 편견에 대한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깥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을 때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저는 이것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 창문 밖 웅덩이에 밝은 네온 불빛이 반사되고 있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호기심 가득한 주장을 조사해서 서양의 문자 체계가 여전히 우월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리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마침 안식년이 다가오고 있어 일본에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시모토와 만나기로 이메일로 약속을 하고 도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찾아간 하시모토의 고등학교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만나기로 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는 편의점과 서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 후에 모이기에 딱 좋은 곳이었죠. 저는 일찍 도착해서 긴장한 채로 옷깃을 바로 잡고 있었고 머릿속으로 질문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모토가 정말 올까 궁금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그저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의 진지한 모습에 놀랐어요. 츠바사 하시모토는 제가 상상했던 반항적인 10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사려 깊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저와 마주 앉기 전에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꺼운 노트북을 우리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펼쳤을 때 저는 모든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깔끔한 한글행에 놀랐어요. 일부는 일기처럼 날짜가 적혀 있었고 다른 것들은 수학, 역사, 문학에 관한 메모처럼 보였습니다. 모두 한국 알파벳으로 쓰여 있었지만 분명히 일본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죠. 이 모든 걸 네가 썼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츠바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그렇지 않았죠. 그저 한글, 글자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배웠어요. 익숙해지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왜? 저는 학문적 의구심이 솟아오르며 물었습니다. 일본은 수세기의 역사와 문학에 연결해주는 풍부한 한자 전통이 있잖아. 그의 답변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어요. 그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교수님. 한글을 사용하면 복잡한 한자를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고도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기본적인 문해력에 필요한 수천 개의 문자를 익히지 못해 포기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츠바사의 친구들이 카페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신의 노트와 이야기를 가져왔죠. 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느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글쓰기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씨름하기보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유키라는 한 여학생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글로 쓰인 이름이 있는 스티커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들은 이게 그저 한국 대중문화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우리가 비밀 언어를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시죠?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여러 학교를 방문했어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한글로 된 메모를 교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서관 구석이나 조용한 공원에서 서로에게 한국 알파벳을 가르치는 스터디 그룹도 봤어요. 이건 몇몇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소셜미디어와 입소문을 통해 퍼지고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조사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교육 세미나에서 만난 키리시마 토오루는 한글 트렌드를 경계하는 전통적인 일본 교육자였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화유산을 약화시켜요. 그는 발표 후 커피를 마시며 주장했어요. 한자는 우리를 과거, 중국, 우리의 문학 전통과 연결시켜줍니다. 이 학생들은 기피를 편리함과 맞바꾸고 있어요. 저는 불편하게도 반대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한자의 복잡성 때문에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 아닐까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양 학자들은 항상 모든 것을 단순화하고 싶어 하더군요, 폴렉 교수님. 어떤 것들은 숙달하기 위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 세미나를 떠나면서 그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세미나에서 제시된 통계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실제 일본 문해력 테스트 PIAAC에서도 20대 일본인의 약 30%가 실용문서 해석 능력이 낮음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자의 교육적 부담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메모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츠바사의 노트, 학교 화장실에 있는 한글 낙서 사진들, 학생들과의 인터뷰. 증거는 강력했지만 이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시적인 트렌드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글쓰기 혁명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건지. 제 전화기가 울리며 츠바사의 메시지가 왔어요. 교수님, 내일 시부야에서 만나요. 만나보셔야 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아래에는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도쿄 도심의 교육 세미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말했던 내용을 확인해주는 슬라이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함께 사용하는 일본의 복잡한 문자 체계는 너무 가파른 학습 곡선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인 오가와 타츠요는 실제 일본 문해력 테스트 PIAAC에서 20대 일본인의 약 30%가 실용문서 해석 능력이 낮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문자 체계는 학생들이 수년에 걸쳐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해요. 오가와가 좌절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은 그저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데만 셀 수 없는 시간을 쓰고 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들은 급진적인 활동가들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 존경받는 교육자들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오가와에게 다가갔어요. 일본어를 쓰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과 그들이 일주일 만에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제 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단순함이 매력적이긴 하죠. 그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자 체계를 바꾸는 것은 전체 교육 구조를 재구성하는 일이 될 거예요. 정치적, 문화적 저항이 엄청날 거예요. 그날 저녁 츠바사는 저를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학생 모임으로 데려갔어요. 방 벽에는 한국과 일본 대중문화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약 20명의 학생들이 노트를 펼친 채 원형으로 앉아 있었어요. 화이트보드 앞에 있던 한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한글 자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양이 임의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녀는 기억처럼 생긴 기호를 그리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건 기억인데 발음할 때 혀의 모양을 나타내요. 전체 체계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죠. 저는 뒤에 앉아서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어학 전공 학생들이 아니라 평범한 10대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종대왕이 수세기 전에 설계한 것, 즉 우리가 말할 때 입이 소리를 만드는 방식의 기초한 문자 체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부모님이 제 한글 노트를 발견하고 화를 내셨어요. 일본 문화를 배신하고 있다고 하셨죠.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거죠. 츠바사가 그룹에게 말했어요. 얼마나 빨리 배웠는지 보여주세요. 지금 얼마나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제 학문적 편견의 벽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육받은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글자에서 해방감을 찾았어요. 다음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알파벳이 어디서 왔는지 봐야 했어요.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도시는 고대 전통과 현대적 혁신이 독특하게 섞여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한글 전문가인 남궁서윤 교수를 만났어요. 책과 유물로 가득 찬 그녀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한글이 혁명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을 때는 오직 양반 가문이 남자들만이 글을 읽고 썼죠. 한글은 특별히 여성, 농민, 평범한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그녀는 각 글자 뒤에 있는 철학적, 과학적 원칙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보여주었어요. 모음은 하늘, 땅, 인간을 나타내요. 자음은 그것들을 형성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방하고 있어요. 그냥 알파벳이 아니라 최대한의 학습 가능성을 위해 설계된 완전한 시스템이었죠. 그 깨달음은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한글은 그저 또 다른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인류의 민주적 문해력을 위한 가장 계획적으로 설계된 도구였을 거예요. 점진적인 진화가 아니라 지금 일본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를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 한글 센터에서 저는 알파벳을 배우고 있는 일본 학생들 그룹을 봤어요. 그들의 얼굴은 제가 도쿄에서 봤던 것과 같은 해방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TV 드라마 때문에 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간단하고 아름다운지에 반했어요. 이제 이건 우리의 특별한 언어예요. 그날 밤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호텔 발코니에 서 있던 저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서양 중심의 시각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언어적 혁신 중 하나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한글의 우아한 단순함, 과학적 설계, 대중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 등 이 모든 것이 한글을 인간 지식과 표현을 위한 우수한 도구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번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은 느낌이 달랐어요. 제 경력 동안 수십 번의 이런 행사에 참석했었죠. 항상 비유럽 혁신에 거의 관심이 없는 자신감 넘치는 서양 학자로서 말이에요. 이제 저는 연단에 서 있었고 동료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제 과거의 믿음에도 도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 학문적 삶의 대부분 동안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로 가득 찬 방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서양 알파벳이 문자 체계 진화의 정점을 대표한다고 믿었습니다. 문자 기반 시스템을 열등하게 보았고 한국의 한글은 단지 문화적 호기심거리일 뿐이라고 여겼죠. 잠시 멈추며 제 자신의 변화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깊이 부끄러울 정도로 틀렸어요. 청중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일본 문해력 문제에 관한 통계 자료, 학생 노트북 사진, 그리고 한자와 비교해 한글을 얼마나 빨리 익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학습 타임라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용이나 10대의 반항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문자 체계가 단지 문화적 유물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것들은 인간 사고와 표현을 위한 도구죠. 그리고 모든 도구가 동등하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방 뒤쪽에서 제가 이전에 만났던 전통적인 일본 교육자인 키리시마 토오루를 발견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저항을 예상했어요. 특히 기존 시스템에 깊은 문화적 투자를 한 사람들로부터요. 질문 시간에 키리시마가 일어섰어요. 폴렉 교수님, 당신은 효율성과 용이함이 고려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는요? 문화적 연속성은? 우리 전통 문자의 예술적, 철학적 차원은요? 그것은 공정한 도전이었고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문화는 진화합니다. 키리시마 교수님, 제가 답했어요. 저는 한자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원칙이 어떻게 실제 교육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려해보자는 거예요. 20대 일본인의 30%가 실용문서 해석 능력이 낮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통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더 큰 문화적 선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어진 토론은 열띠였지만 생산적이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제 발견이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함의에 흥미를 느꼈어요. 세션이 끝날 무렵 한 일본 언어학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 현상을 봤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개인 노트에 한글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팬들에서 시작됐지만 그 그룹을 넘어 퍼지고 있죠. 그날 저녁 심포지엄 리셉션에서 저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으로 경력을 쌓은 여러 선임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수세기의 학문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에드먼드 한 동료가 경고했어요. 당신의 이 캠페인은 당신의 명성에 해를 끼칠 거예요. 저는 증거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 자신의 확신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확립된 이론에 도전한다면 그것이 학문이 발전하는 방식 아닌가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의 학과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 발표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모든 사람이 제 새로운 방향에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적 민감성과 학문적 기준 유지에 관한 우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한국의 혁신을 무시했을 때는 그런 우려가 결코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심포지엄 장소 밖의 조용한 정원에서 츠바사와 그의 몇몇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소식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교수님, 저희 때문에 공경에 처하셨나요? 츠바사가 평소에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걱정이 드러나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려는 내 자신의 의지 때문이지. 그것이 진정한 학문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전 모임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조용한 여학생 한 명이 저에게 작은 노트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한글로 된 메모 페이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쓴 학술 논문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저는 한국 문자를 파생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무시하듯 설명했었죠. 교수님이 자신의 말을 우리의 새로운 렌즈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때 열등하다고 무시했던 글자들이 이제 놀라운 명확성과 효율성으로 제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을 읽는 것은 강력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심포지엄 폐회 세션을 위한 기조연설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변화와 그 의미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밤늦게까지 글을 쓰면서 저는 단지 문자 체계에 관한 학문적 정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자신의 이해를 제한했던 그 오만함과 맞서고 있었어요. 마지막 발표를 위해 연단에 서서 저는 청중 속의 다양한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 키리시마를 포함한 일본 교육자들, 한국 연구자들, 그리고 특별 참가 허가를 받은 츠바사가 이끄는 학생 그룹이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 사이의 흥미로운 트렌드에 대한 조사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우리가 문자 체계와 교육, 문화 교류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깊은 재고로 이어졌습니다. 제 뒤 스크린에는 전통적인 한자로 쓰인 일본어 텍스트와 한글로 쓰인 텍스트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글은 단지 한국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세계를 위한 한국의 선물이에요. 처음부터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며 모든 사람이 문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체계죠. 알파벳 문자 체계를 가진 국가와 문자 기반 체계를 가진 국가의 문해율을 비교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특히 한국의 문해율을 일본, 중국과 비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증거는 한글 뒤에 있는 과학적 설계 원칙이 한국을 넘어 교육개혁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 일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발견한 것, 즉 한글이 복잡한 문자 체계에 접근하기 쉬운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은 전 세계 교육 평등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키리시마 토오루를 직접 바라보며 그의 우려를 인정했어요. 이것은 문화유산을 지우거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체계가 인간의 필요를 충족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어떤 디자인은 다른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나눴습니다. 저는 서양 문자 체계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한국의 혁신을 무시하며 일본에 왔어요. 이제는 증거에 겸손해지고 경험으로 변화된 채로 떠납니다. 비밀리에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한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더 완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박수를 쳤고 다른 일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의견은 더 이상 제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목격한 변혁적 잠재력은 학술적 합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문자체계 효율성과 교육 결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 계획을 수립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문해력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한글 원리를 가르치는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일본의 한글 운동은 계속 성장하며 비밀 학생 연습에서 인정받는 교육적 대안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일부 학교는 선택적 한글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전통적인 일본어 쓰기의 대체물이 아니라 한자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보완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대학 준비 중인 츠바사는 문자체계 개혁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의 조용한 자신감은 진정한 리더십으로 성장했고 그는 종종 교육 포럼에서 한글이 어떻게 그의 문자 표현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츠바사의 첫 이메일을 받은 지 1년 후 저는 제 여정이 시작되었던 카페로 돌아왔어요. 그날처럼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저 자신이었죠.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는 젊은 학생을 발견했어요. 한글의 우아한 단순함이 그녀가 개인적인 생각을 쓰는 듯한 페이지 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화적 반항을 하거나 정치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찾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 책 원고를 마무리했어요. 한글혁명 한국의 알파벳이 어떻게 세계 문해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책에서 저는 한글의 원칙인 과학적 설계, 학습자 접근성, 음성적 정확성이 전 세계 문자 체계 개혁과 문해력 계획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장은 제가 처음 츠바사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인간 지식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은 우리가 이해하려는 개념의 복잡성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의 불필요한 복잡성일 것입니다. 한글에서 우리는 단지 알파벳뿐만 아니라 문해력을 민주화하는 청사진을 찾습니다. 출생이나 환경의 우연으로 배제된 수백만 명에게 지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죠. 회의론자에서 옹호자로의 제 여정은 진정한 학문적 용기가 확립된 관점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밀리에 한글을 채택한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종대왕이 수세기 전에 이해했던 것을 발견하는 개척자였습니다. 글쓰기는 복잡성의 벽 뒤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표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한글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그것으로부터 배울 지혜를 가질 것인지입니다.